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절대 우방 미국의 달러에 도전하는 중국 위안화와 달러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국 위안화가 미국 달러에 도전한다. 세계 제1 기축통화가 되겠다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2022년 12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살만 왕 그리고 빈 살만 왕세자와도 만남을 가졌는데요. 거기서 앞으로 중국이 원유 결제를 할 때 위안화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위안화 기축통화가 되려고 야심을 꿈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만 읽어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알기 어려워서 제가 지금 풀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외환거래라든지 아니면 무역거래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통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축통화가 왜 필요할까요? 각 나라는 대체로 그들만의 통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가 있고 또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원화를 쓰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람들이 마트에 가서 뭘 살 때는 동화를 쓰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무역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베트남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서 쓰게 될 경우 이 결제 대금을 원화도 동화도 아닌 달러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좋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치를 가진 통화, 그것은 바로 달러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통용이 되는 통화, 누가 봐도 앞으로 당분간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세계 제1의 경제대국,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또 그 나라의 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축통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대부분 달러를 떠올리는데요. 사실은 기축통화에는 달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유로가 있고요. 또 일본의 엔화도 기축통화권에 들어갑니다. 스위스도 프랑이라든지 캐나다 달러 또는 호주 달러도 기축통화권에 들어가고 이미 중국의 위안화도 기축통화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기축통화로 가장 많이 통용이 되고 있는 달러, 이 달러의 위상에 도전하려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축통화라고 하더라도 유로 패권 아니면 엔화 패권 이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달러 패권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 주요 통화들은 이 패권과 함께 움직였는데 예전에 그리스 도시국가가 번성했을 때는 드라크마가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였고 대항해 시대가 열렸을 때 스페인이 그야말로 강대국으로 성장했을 때는 스페인 페소화가 여러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의 길라도 한때 날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프랑 역시 18세기에는 주요 통화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식민지라든지 또 점령지라든지 이런 곳에서 쓰였던 경우가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믿을만하다 라고 하면서 결제대금으로 쓰기 시작한 첫 번째 기축통화라고 한다면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1694년에 영란은행을 설립했고요. 그때부터 이미 금융시장이 상당히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명예혁명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네덜란드에서 온 월리엄 공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세계 금융의 중심지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월스트리트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시티 오브 런던이 있었는데요. 영국은 변방의 섬나라에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세계 패권국이 됐고요. 그리고
세계 경제가 발전하면서 교역량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제 대금으로 가장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파운드화입니다. 19세기 후반에는 이 파운드화가 세계 교역 결제 통화의 6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영국이 했었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경부터 금본위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1821년에 공식적으로 금본위제를 영국은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각 나라의 정부는 그 나라에 통용되는 통화의 양 그리고 가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금을 기본으로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즉 통화 발행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은 금을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는 금의 무게만큼 통화량을 결정을 하고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 자체로도 화폐를 만들었던 역사가 있는데요. 경제가 발전하고 또 무역이 증가하고 하면서 이 금을 무거워서 다 들고 다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종이 지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종의 보증 증서 같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100달러짜리 지폐라고 하면 100달러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처음 보면 이게 이 종이 쪼가리가 이게 과연 그만큼의 가치가 가질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가 그냥 종이가 아니고 정말 일정 수준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금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종이 지폐가 얼마만큼의 금의 가치를 가지는가를 각 나라에서 결정을 하고 또 각국의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만큼 통화력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통화를 마구잡이로 찍어낼 수가 없고 딱 은행에 있는 금만큼만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금 1kg이 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은행에 10kg의 금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1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본위제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한 줄도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 1kg당 만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금 1kg당 10만 동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원화와 동화의 가치는 1대 10이 되는 겁니다. 환율도 정해지고 화폐 가치도 안정적이라서 인플레이션의 걱정도 좀 덜한 편인데 이런 것들이 금본위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금이 끝없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인데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유럽 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고 또 전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금보다 더 많은 화폐를 찍어내다 보니까 자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화폐가 시중에서 돌게 되면 무엇이 올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옵니다. 유럽 모든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에 허덕이게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영국에서도 1931년 금 태안을 중지하고 금본위제를 포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해생하려는 유럽 경제에 큰 타격을 준 것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 경제의 대공황이었습니다. 물론 대공황은 미국에서 일어났지만 이 여파는 유럽으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겨우 힘들게 일어서려고 했던 유럽 경제도 또 한 방을 날릴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패권국이 아닐까라고 미련이 남았던 영국은 이제는 끌고 갈 힘이 전혀 없었고 또 각 나라들이 보호 무역 정책으로 강하게 선회하고 또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버티던 영국의 패권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조금 전이었던 1944년 각 나라의 대표들이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조그만 마을 브레튼 우즈에 모이게 됩니다. 44개국에서 730명의 대표들이 모였는데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정말 중요한 국가는 두 국가였고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바로 영국의 존 메이너스 케인스 그리고 미국의 해리 텍스트 하이트였습니다.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전후의 국제금융질서나 무역질서를 먼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모였던 건데요. 사실상 이곳에서 파운드와 패권은 무너지고 달러 패권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케인즈와 하이트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먼저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라의 통화도 아닌 국제 통화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을 제안했는데요. 그 중에서 케인즈가 내렸던 이름은 방코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국제 통화가 통용되는 것을 관리 감독하는 국제 통화은행을 하나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바로 미국의 해리 텍스트 하이트입니다. 방코르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달러를 쓰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영국의 케인즈가 영국의 유리한 주장을 했지만 누가 봐도 전후에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 될 것이 뻔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해리 텍스트 하이트의 안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금 이론수당 35달러의 가치를 갖는 이른바 달러 중심의 금 보리자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국가들은 달러를 통해서 국제금융거래라든지 무역거래를 해야 되고 그 대신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달러를 가지고 가서 금을 바꿔달라 그러면 금 1원수당 35달러 기준을 적용해서 금으로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 당시 미국은 세계금의 70%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80% 이상이었다는 설도 있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달러 패권이 시작됐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낸 바로 이 미국의 해리 텍스트 하이트는 나중에 소련의 간첩으로 몰리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소련의 간첩이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는데요.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고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의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청문회 증언 후 얼마 안 가 해리 텍스트 하이트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절대 우방인 초강대국 미국의 달러화가 세계 패권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우방이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도 영원하지 않을까요? 우리 동네 동전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